지금 이게 부의 대물림, 예, 교육을 제대로 받는 계층이 주로 부자들이다. 특히 고교 입시가 없으시면서 하향 평준화를 쭉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외고 특목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학교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중학교 때부터 과외 수업 사교육에 다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학교 가는 아이들이 부자들이 많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결국은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가진 자들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 우리 사회 아까 어느 분이 아까 사면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거 이너스크린 문제입니다. 가진 자, 배운 자들이 혼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재벌과 정재계에 있는 혼맥 한번 보십시오. 이 이너스크린에 딱 들고 나면 이건 평생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이 출범할 때 바로 전 대통령의 형 되시는 노건평 씨가 천신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박인차도 우리 패밀리에 넣어달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패밀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마피아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이너스컬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너스컬의 한 일원으로 그래서 보호를 해주자는 겁니다. 여든 야든 이 이너스컬에 딱 들어가면 설령 적이더라도 정권을 주고받는 적이더라도 서로가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치계든 재계든 하나 이너스컬에 든 자들이 아무리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만기 출소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부 다 사면복권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국에서 몇 천억을 탈세를 했다면 아마 징역형을 200년씩 받았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래놓고 아까 법치를 말씀하시는데 변호사인 저도 무슨 법인지 잘 모릅니다. 실제 법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이 형법 법규부터 하나 정리를 못 하거든요. 형법 법규에서 한번 보십시오. 형법 법규만으로 재판받는 범죄는 절반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강간하면 성폭력 특례법, 다 특례법이죠. 뇌물 받아먹으면 특가법, 경제범죄 저지르면 특경법, 다 특별법 아닙니까? 아니면 국가보안법까지. 이 법을 이렇게 자꾸 남발하지 말고 법이 성하면 반드시 이 백성의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 법을 형법 법규에 다 일제히 집어넣어갖고 먼저 하나씩 다 정돈을 하자. 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법을 지키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신뢰를 잃는 바로 다 단초들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청년 문제에 나온 거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희망이 없으면 국가든 사회든 희망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이제 한 나라의 희망이라면 청년일 거고 그럼 청년의 희망이 없으면 국가 희망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럼 청년들이 왜 이렇게 근면성실의 가치로 너는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느냐 이게 이제 정경련에서 내놓은 이제 청년 일자리 제고 방안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정경련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95년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한 2008년까지 대강 그 기간 동안에 공공부문과 이제 대기업, 좋은 일자리죠. 이게 이제 40만 개가 줄어들었는데, 대졸자는 51.4%에서 83.8%로 늘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단 청년 실업이, 대졸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대학을 많이 안 가도록 해야 된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년, 한 번 사람을 뽑으면 20년, 30년 계속 일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 내보내니까 일자리 못 만드니까 이 사람들 좀 내보낼 수 있게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지금 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역설이 있습니다. 무슨 역설이 있느냐 하면 과거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대학을 못 가게 하면 쓸데없이 대학을 다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럼 대학을 가지 않고도 과거 지금 이제 40대 이상은 근면과 성실의 가치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판단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또 대기업 입사해서 현장 생산 라인에서 20년, 30년 근무하면 조장, 반장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한 40, 50대 중산층이 됩니다. 급여가 올라가고 일자리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40대, 50대는 근면 성실하면 됐고 사실 오히려 그 시대는 가능했던 이야기인데 방금 정경련에서 이야기한 대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서 20년, 30년씩 근무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체제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현장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중소기업이 2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한데라고 말하면
이 말의 역설은 어떤 것이 품어 있느냐 하면 우선 빈자리 20만 개가 비어 있고 대학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일자리 있잖아. 단 이 경우는 노동요연성이 있으니까 일을 많이 오랫동안 내 일자리 보장이 되지 않고 오래 근무해도 월급이 올라가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럼 대기업이 그럼 우리가 다 자리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통계에 보면은 5대 기업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의 33분의 1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얼마나 늘려놓고 있느냐 보면은 고작 이 설비투자가 1% 내외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대기업은 계속 근로자를 고용해서 오랫동안 월급을 주게 되면 자꾸 노동비용이 올라가니까 생산시설을 이전해버리고 이전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즉 자기가 수입이 들어오면 국가 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는데 이것을 보고 이익을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업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한 것이 당신의 공이냐 꼭 당신만이 훌륭한 공이냐 아니면 국가 사회가 지난 20년 30년간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고 각종 세제와 환율과 거시정책 심지어는 지금 뭐 삼성전자의 전기세까지 깎아줘가면서 국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후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잘못에까지도 관용하는 그런 전폭적인 후원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익이 줄더라도 국가 사회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제가 말이 좀 길은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과거에 고도성장 시대 막 달려올 때는 다소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만약에 회사를 물려주게 되면 그 물려받은 딸들이 이번에 이런 데서를 보여야죠. 오히려 우리 회사에 일하다 백혈병이 걸려서 쓰러진 근로자의 빈소에 찾아가서 오늘 우리 기업이 이만큼 오기까지 꼭 이것이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해서 이 병이 걸렸다는 걸 이건 나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해온 근로자가 이렇게 병이 걸려서 쓰러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혹시나 우리 공장에서 그런 거 하시는 걱정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빈소에 무릎 꿇고 한번 조문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 말에 대해서 진정성을 그 겸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믿음과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럼 다시 한번 대기업에 기회를 주고 야 그러면 이제 대기업과 기업을 밀어줘도 우리 사회에 일자리를 기회를 줄 수 있겠구나. 바로 이런 출발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겸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제고 그렇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일을 재단할 때 지금 하신 말씀은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이고 도덕적 호소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현실에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가 오게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도 계속 규탄하고 있는 상속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군나르 미르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스웨덴의 높은 세금 제도가 스웨덴 사람들을 전부 사기꾼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상속세 특히 대기업 상속세는 65%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늘 어떤 얘기를 할 때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를 한 끝에 아주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 상속은 물려서 되겠냐. 국민의 땅가 들어갔다 65% 내놔라 하면 다 도망가죠. 예를 들어서 성매매 그 도덕적으로 금지시켰다. 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지죠. 오히려 온 천지 사방이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아주 현실에 기초한 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도덕적 호소나 아름다운 말을 먼저 내놓게 되면 반드시 굉장히 명분에 집착한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업 이익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자를 대기업이 많이 고용하라 그런 논리로 가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농사 지으러 가야 됩니다. 왜? 농업이야말로 투자 단위당 고용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경제학적으로 아주 오류에 속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그 개념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대기업들이 좀 고용 많이 해라. 고용 많이 하면 대기업 그 망해버려요. 그게 중소기업이 되고
더 고용 늘리려면 농업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주제가 아름답거나 도덕적 명분에만 몰입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더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도 좀 염두에 뒀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정 의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짧게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상속세 65%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 지금 이건희 회장님께서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 얼마나 내신지 아십니까? 160억 정도 냈습니다. 대한제분이 그 이듬해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는데 상속세 200억 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납했습니다. 삼성그룹이 대한제분보다 작은 기업입니까? 물론 내가 특정 기업을 제가 계속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삼성그룹이 3대 세습을 하면서 불과 20몇 억으로 경영권을 이양해 줬습니다. 과연 상속세 65%를 지켰다면 존경하죠. 존경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존경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보수인데 보수 자체가 이게 정의를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무시하는 국가는 강도 집단하고 똑같다. 이 얘기 누가 했는지 압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1400년 전에 했습니다. 1400년 전에 한 얘기가 아직도 우리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요. 저는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탈세를 하거나 탈루를 하는 것이 용서되어야 된다고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조한 것은 법적 정의죠. 법치주의죠. 그 원칙은 정부가 지켜야죠.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해결해야죠. 예를 들어서 상속세율이 높아서 여러 가지 기피 방법이 생긴다는 것하고 그것을 탈세를 정부가 막고 엄정하게 다스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진수님. 네.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에서 예컨대 지배권, 경영권 말이죠. 경영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편법들, 탈법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제가 얘기 드릴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마치 천사처럼 이해되고 있는 워렌 버핏 있죠. 워렌 버핏이 다 기부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상속세 100% 탈루입니다. 기부를 하면 상속세를 안 내거든요, 미국에는. 기부를 해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워렌 버핏의 아들인 하워드 버핏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30대 1로 보통주로 전환이 돼요.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한 주는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200주만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A 주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주식은 하워드 버핏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상속됐어요. 삼성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경영권 문제하고 관련지으면 아니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어떠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정당하다라는 겁니까? 뭐가요? 그거에 삼성에서 예컨대 에버랜드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편법을 하면 결국은 그럼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벌을 받겠죠. 만일에 그 편법이고 불법이라면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 처벌을 하세요. 그러면은 법정에 하세요. 법이라는 것은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죠. 마음대로 편법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법원에 다 간 거 아시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법원에서 일부는 문제가 있고 일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난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얘기하세요? 멀쩡한 법이 있는데도 결국은 편법, 불법 다 해가지고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불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이제 본인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경우는 아니라고요. 그 경우는 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더 낼 건 더 내고 해결이 된 겁니다. 그건 처벌을 피해 나간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이 뭘 하든 간에 법원에서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대가 사회적 합의가 있고 삼성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는 느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설위원을 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통의 부재를 아주 여기서 이 문제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요. 자, 이렇게 불신이 큰 사회는 아마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커질 겁니다. 뭐라고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지는데 그것이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거 이어서 잠깐 하나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 일자리 조금 더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대기업 이야기를 좀 세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세요? 주제에 맞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조 의원님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긴 한데, 물론 이제 워낙 이제 학식이 깊으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하지만 짧은 소견으로 보면,
일단 이제 대기업들은 일반적인 일자리들,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일자리는 다 옮겨가 버렸고, 대학 나와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만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만 국내에 남겨놓고, 이것도 아마 다른 나라에서 쉽게 저임금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옮겨가겠지만, 현재 이 일자리는 중국 가도 못하니까 이제 여기서 남아있는 상황이면, 우리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살벌한 전쟁을 펼 수밖에 없는데, 그 살벌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입장에서는 경제 원리가 작동하죠. 네. 너도 나도 좋은 대학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니까 비싼 돈을 내도록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등록금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교과서 만들고 공부해서 지방대학 어렵게 입학해서 그나마 확률이 낮은 걸 뻔히 알지만 좁은 일자리 안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 졸업할 때 빚덩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좁은 경제에서 만약에 탈락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추락하는 거죠. 청년이 스스로 성실과 근면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기업이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유연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휘는 게 유연이 아니고 이쪽으로도 휘는 게 유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을 때는 비정규직 같은 걸 좀 쓰는 유연성으로 일단은 해고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형편이 좋을 때는 그럼 정규직 늘리고 좀 많이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대자동차 또 기업 이야기해보죠. 형편이 안 좋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썼단 말이죠. 그럼 이제 금고에 지금 10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기를, 우리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유연하신 근로자들 정말 고맙다. 이분들에게 정규직의 기회를 늘려주고 일자리 조금 더 뽑아서 우리 지금 10조 사이였으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겠죠.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이 되고 현대자동차가 나중에 구멍가게가 되고 망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시골 마을에서 어떤 온 식구가 올인해서 하나의 대학 보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니까 나중에 부모 자식 내팽개치는 거 다를 바 뭐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섰고 또 각종 경제 지표는 매우 좋은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고민이 많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누가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예. 이 불안이라는 것이 역시 그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그 담보가 없다는 거. 이제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안 지수가 20-30% 된다는 것이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50%가 지금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과 10몇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이게 진보정권, 보수정권 따질 필요 없이 오늘까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중산층이 거의 지금 도개되다시피 했어요. 나도 중산층이다 하는 착각마저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게 모래시계 형태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에는 조금 있고, 목은 아주 짧으면서 밑에 하비는 많은 이런 이 저소득층에 많은 이제 이런 구조가 됐는데, 과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 아까 말씀하신 청년실업과 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박경철 선생께서 정확히 짚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이걸 쉽게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대학 교육, 우리가 지금 84%가 대학 진학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다른 나라가 90몇 % 대학 진학하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써놓은 23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오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5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일본과 아마 핀란드가 아마 우리나라 이럴 건데, 일본도 한 50몇 %밖에 안 되죠. 그런데 대학 진학이 과연 전문직으로 나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되고 또 인격을 도야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최소한 정말 금방진 소리인데, 우리 대학 진학생 중에 대학 수학 능력을 따진다면 과연 저 친구가 대학교에 가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대학교 특강 나가보면 한심합니다. 너무나 책들을 안 읽은 거예요. 우리 때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을 지금 대학생 때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학문에
우리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어, 역사, 철학은 애초에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 정권 또 출범할 때 영어 공교육 뭐 하면서 어린지 어린지에서 사람들을 한참 웃겼는데 영어는 아닌 말로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배워도 됩니다. 우리 국어부터 제대로 배워야만 제대로 역사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자기 사상도 정돈하고 모든 이게 그 자기의 사고 체계를 똑바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래야 하나의 인간으로 쭉 완성시켜나가는 교육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교육 체계부터 완전히 헝클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영어 잘 가르치고 수학 잘 가르쳐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갖고 좋은 데 취직을 시켜야 된다. 바로 이 주의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교육이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교육 전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하루아침에 고치려면 혁명이 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이 교육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못 고칠 거예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앙케트 한 걸 보게 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가? 두 가지 문제거든요. 소득 감소하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고용 불안 이 두 예.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된 데에는 현 정권뿐 아니라 지난 정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서유럽에 비해 가지고 복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완해 줬던 게 그 무원의 종신고용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권, 현 정권과 지난 정권 거치면서 아마 그 훨씬 그 이전부터겠죠. 그 약속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고용 유연화라 그래가지고 비정규직이 막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불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그 정부에서는 이렇게 밀고 나갔죠. 뭐 대기업이 잘 되게 되면은 그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다 입 벌리고 떨어지길 기다려도 떡고물이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에서 떡을 먹을 때 정말 고물 하나 흘리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먹어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절대로 떡고물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초과이익 공유제 뭐 이런 문제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잘 되면 또 우리가 힘을 몰아줘가지고 온갖 특혜를 다 줘가면서 나갔으면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또 정부가 그럴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돌아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초과이익 공유제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건 왜냐하면 편법입니다. 가장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예를 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규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계약하는 게 자본주의적 계약이 아니라 봉건제적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사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지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거의 배짜라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한번 처벌해봐라. 저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처벌이 됐고요. 제가 말씀을 좀 처벌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지 이미 다 처벌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언어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의 편법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워린 버핏도 편법한다. 따라서 정당하다. 이런 식의 언어를 구사하시면 소통이 안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불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대기업에서 고용을 하는 것은 대기업이 지금 고용 기여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0% 미치거든요. 8%, 7%로 내려가고 있고 결국은 93%는 중소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서 어떻게 뭘 하느냐라는 겁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기업도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업이 쉽게 돈을 버니까 사실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모험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착지하면 돈이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IT도 있고 굉장히 많은 첨단 산업들도 있고 또 우리가 태양 에너지라든지 굉장히 개척해야 할 시장들이 많은데 진취적으로 기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쉽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대로만 했다라고 하면은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이에 기술 예컨대 상생이라 그러나요? 기술 공생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질 좋은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심상정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도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도 갑자기 했던 말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막 했던 말을 반복하고 삼성이 왔다 갔구나 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하나 거고. 지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슨 마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두들기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뭐 다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로나 중에서 감옥 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선 얘기하는 게 잘못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경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 문제 같은 것도 저는 정규직의 높은 장벽이 비정규직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왜? 정규직에 주는 조건을 가지고 정규직을 절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 농업 얘기한 것은요, 우리나라 잘못된 경제학자들이 옛날부터 주장하던 바예요, 그게. 농업 인구를 늘려라는 게. 그렇게 해서 산업이 발전해 오지 않았던 거죠. 트리클다운 얘기를 또 하시고 이익공유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이익공유제는 좀 이상하게 느낀다는데,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원시 조폭 사회도 아니고 돈 내놔라, 그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높이든지 정당하게 국가 권력이 가져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 이익공유제로 너 내놔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무슨 조폭 국가도 법인세를 아니고. 높이자라는 데는 찬성하십니까? 반대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한 아니죠. 얘기거든요. 아니죠. 예.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토론을 해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해라는 것이지 한번 주제를 잡아서. 법도 없이 예, 백분 내놔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백분 토론 하셔야 될 것 법적으로 같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법 없이 마음대로 내놔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년 실업들 대기업들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전 변호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 변호사들이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소위 전문직에서 직장이 나와야 돼요.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안 나옵니다. 아니 최근에도 아니 지금 기득권 집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최근에도 무슨 기득권 변호사 집단입니까? 언론인이 오히려 더 기득권 집단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예를 식으로 들어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대학생들을 대학 졸업까지 시켜가지고 대학생들을 눈높이 낮추라고 해서 중소기업 또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온 젊은 친구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일을 하라고 할 수 없죠. 동의하시잖아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키운 아이들을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죠.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상층부에서 일자리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숫자든지 예를 들어서 로스쿨 숫자 조금 늘린다 그러면 변협에서 반대죠. 결사반대죠. 아주 숫자 통제하고 나오죠. 모든 직역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예? 로스쿨 말씀하시면 또 다른 토론이 있어야 되고, 네네네. 예? 그럼 얘기 안 되고, 아니, 그리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아니,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제가 한 가지 모든 말씀드릴게요. 직역들이 모든 직역들이 자, 자기 건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아니, 네, 그게 정치적, 아닙니다. 예. 지금 아까 오늘 계속 나오는 마무리해 얘기가 주시고, 예.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신문에 계시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1년에 크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뭐 크게 돼 있죠. 일본은 크는데 왜 우리는 못 큽니까? 바로 일본도 그게 뭔가 하면 거의 크지 대기업이 않습니다. 공정거래 질서를 안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도 자, 크고 있지 예,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단 문법으로 가면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크지를 못하고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니까 청년 실업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 목사님한테 제가 공정거래 하나 질서를 말씀을 지키고 있는 여쭤봐도 책임을 꼭 지라는 듣고 싶은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재학 중인 신성숙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20대들에 대한 말을 드리고 싶은데 거의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어학연수, 대외활동도 뭐 해외 봉사 같은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토익은 무조건 900 이상이고 한자 자격증, 뭐 여러 언어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고 학점은 4.0이 무조건 넘고 공모전 수상도 매우 많이 수상을 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많이 쌓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첫째 이유,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자신의 스펙을 불신하는 기업이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관점이 없다. 무조건 스펙만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의 대학생들은 너무 생각이 없다. 책을 안 읽고 자신의 관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스펙만을 추구하는 지금 학생들을 책을 읽게 하고 관점을 가지게 하고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는데 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중학교 때부터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커리큘럼은 완전 기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데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품성을 함양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교육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 우리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특강을 나가서 쭉 봅니다. 예컨대 우리 때 특정한 책을 제가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은 헤르만 헤세 데미안 같으면 굉장히 재미있고 짧은 소설이에요. 이게 소위 성장 소설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을 우리는 중학교 때 거의 다 읽은 소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은 퍼센테이지를 따지니까 5%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세층 인류 대학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철학서적 얘기하면 정말 어려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영어 잘하고 아까 뭐 하셨습니까? 공모전 수상하고 외국어 자격증 따고 그리고 토익 점수 잘 받고 과연 이런 인간형으로 해서 가령 내가 기업체 사장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족한 능력은 언제든지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위 스펙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재원이라는 뜻이죠. 뭐 재원이라고 하는 우리말 쓰면 되지 왜 자꾸 스펙 이럽니까? 나는 이거 외국어 지금 자꾸 우리나라에 외국어 쓰는 거 정말 짜증나요. 이거부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네. 약간 다른 견해인데요. 지금 우리 오늘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과 전체에 대한 오해가 계속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대를 끊겠다고까지 얘기하면 참 그런 표현 방법이 현실을 지옥으로 묘사하는 표현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학생 비율 문제도 약간 아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84%가 대학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5% 정도가 대학 갔을 아니죠. 겁니다. 23%입니다. 제가 대학 진학 비율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72년에서 5년 사이에는 24%가 대학 진학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소위 상층부 정도의 인원이면은 오히려 지금도 더 많이 볼 겁니다. 제가 만나는 대학생은 다른 대학생들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공부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냥 같은 대학생이라는 차원에서 약간 혼동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를 좀 진전시키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상대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 우리 한자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화의부동 또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관용이라는 걸 제가 이게 무수한 토론장에 나가보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좌파가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은 조소, 비아냥, 이 비웃음 같은 겁니다. 우파가 말하는 관용은 뭐냐? 무관심, 체념. 그래, 좌파 너희들끼리 놀아라. 무관심. 그리고 체념해버리는 것. 이러니까 사실 소통이 안 되거든요. 소통, 이게 트위터가 소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트위터 딱 깨놓고 말하면 자기들끼리끼리 소통입니다.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다른 계층, 다른 세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 하고 얘기가 돼야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합니까? SNS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진정한 소통이 열리려면 이 사실은 남의 아까 그 우리 임 목사님께서 남의 얘기를 드려야 된다는데 사실은 드려야죠. 근데 듣는 것뿐 아니고 들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정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지만 전혀 못 듣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들으면 왜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그걸 생각을 하고 그걸 반영을 하려고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근데 좌파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소수자 소외자의 어두운 구석을 왜 얘기를 하는지 우파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왜 또 좌파들은 왜 우파는 왜 이런 무상복지를 왜 반대를 하는지 왜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왜 복지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 때에는 절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구조적으로 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게 돼 있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근데 그건 뭐 저는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동쪽으로 가자는 국민이 절반, 서쪽으로 가자는 국민이 절반이면 가만히 있으면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소위 중도 실용 뭐 이제 이런 간판을 달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고 하면 아무데도 못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우선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정부가 갖는 놀라운 것도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게 주어진 소위 말하자면 사회계획의 여러 가지 사명이라고 할까 또는 해내야 될 여러 가지 개혁들이 실제로 잘 안 된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소통 부재로 됐을 거고 천안함이다 광우병이다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이 정부가 보였던 태도는 굉장히 비겁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역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뭐 국민과 정부든 정당과 정당 간의 건 당파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뭐 객관적 사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정말 뭐 모든 문제를 당파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소통은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당파성, 소위 아까 뭐 지역 연고, 뭐 지연 학연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로서 열리어지 있지 않다,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거 아마 별로 고쳐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네, 진 선생님. 네, 저는 그 소통이 안 되는 물질적 토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이익이죠. 이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시안적으로. 지금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은 거시적으로는 이익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 관점에서 예컨대 뭐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가의 그 투자자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이익과 한국 예컨대 경제신문들이 뭐 기업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봤잖아요. 대기업이 다 하게 놔뒀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사회적 결과라는 건 뭐냐면은 빈부격차가 심화됐죠. 그다음 삶의 안정성이라는 게 깨져버렸단 말이죠. 사살률 최고에다 출산율 최저고 말하자면 사회의 재생산 자체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 젊은 애들의 지금 그 미래 희망이 뭐냐면 공무원이 일이에요. 창의적이어야 할 정말로 뭐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이런 사명감에서 1위가 아니겠죠, 분명히.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업은 그냥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면 돼요. 기업이 뭐 사회적 이익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회적 이익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사회적 책임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 저 기업 다 있는 전체로서 효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셔야지 그냥 특정 기업의 이익만 이렇게 옹호하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얘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합의를 하고 팩트가 이렇다.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렇다면 대기업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짤 것인가, 전략을 짤 것인가, 어느 부분을 양보할 것인가,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바로 거기에 대한 분명하게 게임의 룰을 정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로. 그다음 한번 정했으면 엄격하게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정의가 깨졌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정의론이라는 책,
갑자기 막 백만 부씩 막 팔려 나가는 이유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다. 네. 그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네. 정의론이라는 것도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 좀 하자라는 겁니다, 제발. 예. 방금 다 하셨으니까. 예. 저는 지금 진 변호사님하고 우리 진쌤 뵈면서 정말 존경할 만한 보수와 매력적인 진보가 나란히 앉아 계셔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 각도에서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장은 다를 수 있지만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은 색깔을 더입히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사실은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정성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자본이 권력의 통제에서부터 벗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언론이나 뭐 사법이나 소위 뭐 저희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지식인들이 자본에 복무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마치 대중을 지향하는 듯하지만 왜곡된 이야기가 들리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과거와 달리 대중의 계몽의 대상이거나 선도의 대상이 아닌 이제 대중들에게 그런 식으로 왜곡된 이야기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식인들의 잘못된 복무가 계속 대중으로부터 의심을 받으면서 이런 소통의 문제, 불신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게 저희들 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대중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중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주장을 얘기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속내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걸 다른 논리나 왜곡된 이야기 혹은 어떤 이 사실 뱀의 혀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방식들을 피하면 이것이 소통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김혜진 씨. 지금 뱀의 혀라고 하는 것은 제 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시죠? 아유, 그 말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을 뱀의 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른 무엇이든지 복잡한 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지식인들이 대기업의 자본에 공모하고 이런 식으로 뱀의 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다른 거를 공모해서 뱀의 혀처럼 한다 이래버리면 그야말로 얘기가 안 되는 비소통적 방법이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제 생각이 예를 들어서 틀렸네요. 홍대 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등록금도 받을 수 없죠. 학교에서 경쟁입찰 안 붙이면 안 되죠. 경쟁입찰 붙이면 단가는 떨어지겠죠. 만일에 경쟁입찰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입찰 안 붙이면 아마 재단에 누구누구 사돈의 팔촌이 청소해서 만들어서 들어오겠죠. 우리는 그 상태를 원치는 않죠. 말하자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말하자면 등록금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 진종훈 교수님 같은 분들도 급여도 지금 충분히 줄 현재 수 대학 있게. 보유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보유금이라는 것은 네. 한 번 쓰면 끝이니까요. 그 돈을 다 쓰면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듭을 그래서 지어주시죠. 생각이 예. 달라지는 거지. 예. 그게 네. 뭐 목표나 목적이 달라서 생각이 다른 건 저도 아니죠. 근데 대학에서 그 청소 노동자들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우리 대학이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정리를 해주시죠.